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출근 준비를 하시거나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를 하시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또 뭔가 터졌다고 늘 있는 일 아니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뉴스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자정, 평온하던 중동의 밤하늘을 가른 것은 이란의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이 향한 곳이 군사기지도 아니고 석유시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알루미늄 재련소였습니다. UAE 아랍에미리트의 알타윌라 재련소, 그리고 바레인의 알루미늄 생산시설, 이 두 곳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량의 무려 9%가 멈춰 섰습니다. 9%?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오세요? 여러분, 알루미늄이 어디에 쓰이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시는 콜라캔, 맥주캔, 스마트폰 옆면, 자동차 차체, 비행기 동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태양광 패널 프레임, 건물 창틀, 심지어 미사일과 전투기에도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알루미늄은 가볍고 강하고 녹슬지 않아서 현대 문명이 돌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금속입니다. 철보다 훨씬 가볍고 구리보다 훨씬 저렴하고 가공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알루미늄을 매년 수천만 톤씩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의 9%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경고를 내놨습니다. 알루미늄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예상된다고요. 시장은 그야말로 경악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뉴스를 접하면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솔직히 공포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7,800km 떨어진 중동의 폭발음이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주식 계좌 수익률을 바꾸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의 가격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 느낀 건 이상하게도 흥미로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단순한 군사 충격으로만 볼 수 없는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란은 왜 하필 알루미늄을 타격했을까요? 석유 시설도 군사 기지도 아닌 알루미늄 재련소를 골랐을까요? 이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산이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공급 부족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순간, 왜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 기업들의 기회를 이야기하게 됐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알루미늄이라는 원자재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9%의 공급 충격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이란이 이 타격을 선택한 진짜 이유,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숨겨진 글로벌 자원 패권 전쟁의 설계도를 읽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기회가 무엇인지 현명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틀을 갖추시게 될 겁니다. 경제가 처음이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어려운 용어 없이 여러분의 일상 속 익숙한 것들로 모든 걸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경제 뉴스가 어렵고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히 더 공을 들였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처음 채널을 방문해 주신 대한민국 주주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긴박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경제 뉴스를 앞으로도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딱 3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미 구독 중이신 대한민국 주주님들께서는 한 번 더 누르시면 구독이 취소되니 편안하게 영상 감상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채널을 아껴주시는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1장 사막의 재련소가 불탄 진짜 이유입니다. 제1장 230만 톤의 침묵 사막의 재련소가 불탄 진짜 이유. 자, 1장입니다. 도입부에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란은 왜 하필 알루미늄을 타격했을까요?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 더 즉각적인 충격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알루미늄 재련소를 골랐을까요? 미군 기지를 직접 건드리면 더 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공장을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오늘 사건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이건 치밀하게 계산된 경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알루미늄이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알루미늄을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 사건의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 알루미늄? 원소 기호로는 AL, 원자번호 13번.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금속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실감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잠깐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공간에 알루미늄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창문틀이 알루미늄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케이스에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에도 알루미늄이 쓰입니다. 자동차 엔진, 휠, 차체 패널에도 알루미늄이 들어가죠. 오늘 점심에 드신 음식이 알루미늄 포일에 포장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마신 음료가 알루미늄 캔에 담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이 현대 산업에서 진짜 핵심이 되는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항공우주 산업과 방위 산업, 그리고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입니다. 항공기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엔진의 힘도 있지만 그 엔진의 힘으로 엄청난 무게의 금속 덩어리를 띄우려면 무게 자체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동체의 상당 부분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철보다 훨씬 가볍지만 강도는 충분히 높고 녹슬지 않으며 가공하기도 쉬운 알루미늄이 항공기 제조사들에게는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소재입니다. 보잉 항공기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알루미늄이 수십 톤에 달합니다. 에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 수천 대의 항공기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항공산업이 소비하는 알루미늄의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군용 항공기, 즉 전투기와 군사 수송기, 미사일에도 알루미늄이 핵심 소재로 들어갑니다. 특히 미군은 세계 최대의 군용 항공기 보유국으로 알루미늄 소비에서 군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란이 알루미늄 재련소를 타격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루미늄 공급을 흔들면 미국의 군수 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 하나를 부순 게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군사력 생산 능력 자체를 흔들려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분야는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요즘 전기차 많이 보이시죠? 테슬라, 현대 아이오닉, 기아 EV 시리즈. 전기차는 배터리가 무겁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차 자체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가죠. 그래서 전기차 제조사들은 차체 다른 부분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해답은 알루미늄입니다. 전기차 차체 프레임, 배터리 케이스, 모터 하우징.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양은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알루미늄 수요는 자동으로 폭증합니다. 태양광 패널 프레임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고 풍력 발전기 부품에도 알루미늄이 쓰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며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할수록 알루미늄 수요는 더욱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인류가 미래로 나아갈수록 알루미늄은 더욱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알루미늄의 핵심 공급지가 지금 불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에 피해를 입은 두 곳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UAE 아부다비의 알타윌라 재련소입니다. 알타윌라, 낯선 이름이죠. 하지만 이 재련소는 연간 130만 톤의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생산 시설입니다. 130만 톤이 얼마나 큰 양인지 감이 오세요? 1톤이 1000kg이니까 130만 톤은 13억 kg입니다. 500ml 알루미늄 캔 하나의 무게가 약 15g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알루미늄 캔 약 870억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명당 약 1700개씩 돌아가는 양이죠. 그 어마어마한 양을 이 재련소 하나에서 매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의 타격으로 이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생산 설비가 파괴되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당분간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바레인의 알루미늄 바레인, 줄여서 알바입니다. 알바는 연간 10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세계 5위권의 알루미늄 제련소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번 사태 이전부터 생산 능력의 19%를 가동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선제적 감산 조치였죠. 그런데 이미 줄어든 상태에서 이번 추가 타격까지 입었습니다. 알바는 즉각 불가항력 포스 마주르를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불가항력은 계약법에서 쓰이는 용어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급하기로 한 알루미늄을 못 주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알바와 알루미늄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항공기 제조사, 전자기기 제조사, 이 기업들이 알루미늄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그 충격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자, 이제 이 두 시설의 피해를 합산해 보겠습니다. 알타윌라 130만 톤, 알바 100만 톤, 합치면 연간 230만 톤의 생산 능력이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리고 이 230만 톤은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량의 약 9%에 해당합니다. 9%.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시장에서 9%의 공급 충격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아주 촘촘하게 맞물려 있어서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특성이 있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가격 탄력성이 낮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알루미늄이 갑자기 비싸진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가 그럼 알루미늄 안 쓰고 다른 걸 쓰겠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체재가 마땅치 않으니까요. 그러니 가격이 올라도 살 수밖에 없고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이번 사태 직후 알루미늄 가격이 단기간에 20에서 30%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쓰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동차, 비행기, 전기차, 가전제품, 음료캔까지요. 이란은 왜 이 타이밍에 이 장소를 골랐을까요? 단순한 보복 공격이었다면 군사시설을 노렸겠죠. 하지만 이란은 경제시설, 그것도 서방 산업의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정확하게 겨냥했습니다. 이건 전략입니다. 계산된 선택입니다. 이란의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한다면 우리도 너희 경제의 핵심 동맥을 끊어버릴 수 있다. 미국과 서방은 이란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고 달러 거래를 봉쇄하고 금융 시스템에서 이란을 차단해왔습니다. 이란은 그 압박에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맞서는 대신 서방 경제가 가장 아파할 곳을 정확히 찔러서 우리도 너희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로 고른 것이 알루미늄이었습니다. 군사산업, 항공우주산업, 전기차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모두에 걸쳐 있는 전략적 원자재. 한 곳을 타격해서 여러 산업에 동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목표물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 제련소는 한번 파괴되면 복구가 매우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제련소가 어떤 시설인지 아세요? 알루미늄을 만들려면 보크사이트라는 광석을 9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녹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열과 전력이 필요하고 특수 설비들이 24시간 가동됩니다. 이 설비들이 한번 멈추면 단순히 전원을 다시 켜는 것처럼 재가동이 안 됩니다. 녹아있던 금속이 굳어버리면 설비 자체가 손상되기도 하고 완전한 복구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피해 시설들이 종전 이후에도 정상 운영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당장 중동에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알루미늄 공급 충격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가격 급등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급 부족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원시장에서 이런 장기적 공급 부족은 역사적으로 항상 거대한 부의 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공급 충격이 글로벌 경제 전체에 어떤 도미노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한국 경제와 여러분의 자산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2장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2장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경제적 질식 작전. 자, 2장입니다. 1장에서 우리는 이번 타격이 단순한 군사 공격이 아니라 서방 경제의 핵심 동맥을 정확히 겨냥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알루미늄이라는 원자재가 얼마나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 있는지, 그리고 230만 톤의 공급 충격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가지는지도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1장을 마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공급 충격은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에서 재련소 타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포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만드는 공장이 불탄 것도 문제지만 그 알루미늄이 세계 시장으로 나갈 길 자체가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 길목이 바로 오늘 2장의 주인공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도입부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아주 좁은 바닷길이 있습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약 33km,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와 비슷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좁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바닷길 중 하나입니다. 이 해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좁은 길을 통과합니다. 하루에 수천만 배럴의 석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이 해협을 오가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UAE의 원유를 전 세계로 실어 나릅니다. 원유만이 아닙니다. 천연가스, 각종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중동에서 생산된 알루미늄을 포함한 원자재들도 이 해협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해협을 두고 세계 경제의 심장 박동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길이 막히면 세계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산업을 돌리고 전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굴리는 모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 에너지의 3분의 2 이상이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해 들어옵니다. 만약 이 해협이 막히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기적으로는 기름값이 폭등합니다. 주유소 가격이 오르고 난방비가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그 비용이 물류비로 전가되면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 가격도 오릅니다.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도 따라 오릅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전방위로 번지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반도체 공장, 철강 공장, 석유화학 공장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한국 수출의 핵심인 이 산업들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게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2019년, 2020년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국제 유가가 출렁였고 글로벌 시장이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봉쇄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이란도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란 역시 이 해협을 통해 자국 석유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봉쇄는 자해 행위와 다름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이란의 정상적인 석유 수출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잃을 게 적어진 이란에게 호르무즈 봉쇄의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번 위협을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이 특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알루미늄 재고가 이미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재고가 뭔지 아시죠? 창고에 쌓아둔 비상용 물량입니다. 공급이 잠시 끊기더라도 재고를 풀면 버틸 수 있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전기차 붐,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알루미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재고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창고가 이미 거의 비어있는 상태인 거죠. 창고가 가득 찼을 때 공급이 끊기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가 거의 비어있을 때
공급이 끊기면 버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런던 금속거래소 LME의 알루미늄 재고는 최근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 공급 충격까지 겹친 겁니다. 시장이 패닉 반응을 보이는 게 이해가 되시죠? 화면 알루미늄 가격, 역대 차트 과거, 주요 충격 시점과 현재 비교. 역사적으로 알루미늄 가격은 공급 충격이 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러시아는 세계 2위의 알루미늄 생산국입니다. 전쟁 발발과 함께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한 제재 우려가 커지자 알루미늄 가격은 단 며칠 만에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죠. 그런데 그때는 실제로 러시아 알루미늄 공급이 완전히 막히진 않았습니다. 우려만으로도 30%가 올랐습니다. 이번엔 실제로 주요 생산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수출 경로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단기 20에서 30% 급등을 경고한 게 과장이 아닌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어떤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까요? 자동차 회사, 항공기 제조사, 전자기기 회사, 음료 회사, 건설 회사. 알루미늄을 원자재로 쓰는 모든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우리 지갑이 얇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중동 공급이 막히면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주요 알루미늄 소비국들은 지금 긴급하게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중국이 공급을 늘려서 빈자리를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지금 중국산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일환이죠. 중국산 알루미늄을 쓰고 싶어도 관세 때문에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현재 미중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서방에 알루미늄을 흔쾌히 공급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로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이 사실상 봉쇄된 서방 국가들이 많습니다.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도 알루미늄을 생산하지만 생산 규모를 단기간에 갑자기 늘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재련소를 새로 짓거나 기존 설비를 확장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니까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대체 공급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공급 충격의 여파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장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루미늄 시장에는 세 겹의 악재가 동시에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생산 시설이 직접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수출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 세계 알루미늄 재고가 이미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겹의 악재 앞에서 단기 대체 공급처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블룸버그가 일시적 가격 상승이 아닌 장기적 공급 대재앙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오늘 알루미늄 값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글로벌 제조업 전반의 파급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포의 연쇄 반응이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복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3장에서 1970년대 오일 쇼크와의 놀라운 평행 이론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